김지훈은 차가운 강철 책상에 팔꿈치를 기댄 채에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엑셀 시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너머의 공허를 보고 있었다. 입사한 지 2달. 대기업 대항그룹의 엘리트 사원들 사이에서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비단 그의 이력서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만들어내는 투명한 장벽이었다. 김지훈 씨,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나지막하지만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진우 부장이었다. 그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수염을 쓸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지훈을 향할 때면 경멸과 함께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네, 부장님. 마무리 중입니다. 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견고하고 무심했다. 마무리? 뭘 마무리한다는 거야? 김지훈 씨 같은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시키는 대로 서류나 정리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부장은 피식 웃으며 지훈의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보고서는 무슨 보고서? 당신이 쓴 게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그 잘난 학력으로 어딜 감히 대기업 핵심 업무에 손을 대려고 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도 또 시작이군. 역시나 하는 비아냥거림이 더 강하게 배어 있었다. 지훈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손끝을 스쳤다. 그는 과거에도 수없이 이런 멸시를 겪어왔다. 그때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그의 노력에 쉽사리 응답해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너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주제를 알아라. 하지만 그 목소리들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부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옆자리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민지 대리였다. 그녀는 항상 지훈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곤 했다. 민지 대리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홍 대리, 이건 김지훈 씨 문제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본인 업무나 제대로 해. 이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민지 대리를 못마땅하게 노려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회사는 개인이 아닌 모두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에게는 배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 대리는 고개를 살짝 들며 당당하게 말했다. 지훈은 슬쩍 민지 대리를 쳐다봤다. 그녀의 용기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자신이 괜한 불똥을 튀게 한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려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멸시를 뒤엎을 기회를 잡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사실 지난 한 달간 회사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새로운 낙원이라는 이름의 그 프로젝트는 대항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지훈의 예리한 눈에는 그 속에서 미묘한 균열이 보였다. 숫자의 배열, 보고서의 문맥, 심지어 사소한 통계치 하나하나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의 직감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이끌어온 무언의 나침반이었다. 그 나침반은 위험을 경고했고 때로는 숨겨진 진실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 기사를 뒤졌으며 도서관에서 건축과 법률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항그룹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류와 비리의 그림자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 내가 직접 회장님께 올릴 거야. 그때였다. 묵직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휘감았다. 권태준 상무였다. 대항그룹 권 회장의 외아들이자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 그는 언제나 최고급 슈트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사무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의 책상 앞까지 다가와 그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내려다봤다. 풋, 이거 김지훈 씨가 쓴 겁니까? 재밌군. 고졸 사원이 감히 내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서를 써. 권태준은 보고서의 제목을 흘긋 보고는 경멸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김지훈 씨, 이 프로젝트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당신이 이런 걸 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커피나 타주는 게 더 생산적일 텐데.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그 행동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차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인내심의 한계가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분노가 아닌 더 깊은 결의의 표현이었다. 김지훈 씨, 이 보고서 쓸 시간에 회장님 비서실에 제출할 서류들 좀 정리해 놓으라고 했지 않나? 이 부장이 권태준의 눈치를 살피며 지훈을 질책했다. 마치 자신이 권태준의 충실한 게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괜찮아, 이 부장. 김지훈 씨가 뭘 하든 결국 내 손바닥 아니니까. 권태준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툭 치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그림자는 사무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지훈은 그 그림자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그가 발견한 모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해결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대항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가족은 비극적인 사고로 모두 잃었고 남은 것은 그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가 보고서를 프린트하는 동안 사무실 저편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지훈은 살짝 놀랐다. 수화기를 든 이는 경비원이었다. 김지훈 씨, 지금 당장 최 전무님 사무실로 와줄 수 있습니까? 큰일이 난 것 같아서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최 전무는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최근 들어 부쩍 초조해 보였다. 지훈은 프린트된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손에 든 채 최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고 의자는 넘어졌으며 커피잔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최 전무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께는 거품이 맺혀 있었다. 전무님? 지훈은 황급히 달려가 그의 몸을 살폈다. 최 전무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옆에 놓인 약병이 눈에 띄었다. 수면제였다.
이게 어떻게 된? 지훈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의 시선은 최 전무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종이 조각에 닿았다. 종이 조각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자가 있었다. 새로운 낙원, 위험. 그리고 뒤편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그림자였다.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경비원이 달려오고 곧이어 L79 구급대가 도착했다. 최 전무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단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 시도로 결론을 내리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흩어진 서류, 깨진 유리잔, 그리고 무엇보다 최 전무가 손에 쥐고 있던 의미심장한 쪽지. 이것들은 단순히 자살 시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지훈은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 전무가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새로운 낙원, 위험이라는 글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보고서 봉투로 향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작성한 보고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최 전무의 사건으로 술렁였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라거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권태주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김지훈 씨, 어젯밤 초에 전무님 사무실에서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아니면 뭘 건드렸는지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권태주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당신에게 좋을 게 없어. 특히 당신 같은 주제에 지훈은 권태준의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어젯밤 초에 전무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흩어진 서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그 서류들의 파편들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비리가 최 전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민지 대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지훈 씨, 괜찮아요. 어젯밤 많이 놀랐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대리님. 그런데 최 전무님이 정말 자살을 시도한 걸까요? 민지 대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최 전무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리고 그 프로젝트 요즘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소문. 지훈은 그 소문이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보고서가 바로 그 소문의 실체였으니 말이다. 그는 어젯밤 초에 전무의 손에서 발견했던 쪽지를 떠올렸다. 경찰은 단순한 유서 조각으로 치부했지만 지훈은 그것이 분명 어떤 메시지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최 전무가 쥐고 있던 쪽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수익성 조작,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그리고 비정상적인 하청 계약에 대한 의문점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만약 최 전무가 이 모든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었다면, 자살 시도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협박이나
은폐 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다. 그는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다시 만져보았다. 그의 손끝에 종이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 한 장의 보고서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뿐 아니라 그의 잊혀진 과거와도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던 교통사고를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당시 그는 너무 어렸기에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최 전무의 사건을 통해 그는 과거의 비극 또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는 어젯밤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예상되는 파장과 함께 그 해결책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거대한 암흑에 맞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활자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비웃음과 멸시의 시선이 맴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짓누르던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만드는 날개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보고서가 대항그룹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장의 종이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최 전무의 자살 시도 사건은 대항그룹 내부를 뒤흔들었다. 공식적인 발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지만 김지훈의 눈에는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을 파헤칠 열쇠이자 위험천만한 진실을 향한 초대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진우 부장이 험악한 얼굴로 지훈을 불렀다. 김지훈 씨, 어제 최 전무님 사무실에서 뭘 만졌어? 왜 경비원한테 당신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보고한 거야? 부장님, 저는 그저...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닥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이번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당신이 제일 먼저 잘려나갈 거야. 고졸 주제에 감히 어딜 넘보려고. 이 부장은 사무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위협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 그의 보고서가 권태준 상무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부장의 경고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들은 자신의 보고서가 단순한 고졸 사원의 헛짓거리가 아님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지훈은 홀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최 전무의 사건 이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모두들 그를 문제야, 혹은 재수 없는 녀석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때 그의 맞은편에 누군가 불쑥 앉았다. 홍민지 대리였다. 김지훈 씨, 괜찮아요. 요즘 부장님이 유독 심하게 그러시네요. 민지 대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대리님. 원래 제가 익숙한 대접이라서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지훈 씨는 충분히 능력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프로젝트 자료들 다 분석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 쓰는 거요. 민지 대리의 말에 지훈은 살짝 놀랐다.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최 전무님 사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 보고서 권태준 상무가 관심 있어 하던데 혹시 그 보고서에 뭐가 있었나요?
민지 대리의 예리한 질문에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나직이 말했다. 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익성 조작, 자금 횡령, 그리고 하청업체와의 부당거래 의혹까지 민지 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인가요? 그럼 최 전무님 사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민지 대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는 기자 중에 강은채라고 있어요. 예전에 사회부에서 날고 기던 기자인데 지금은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누구보다 집요한 사람이에요. 김지훈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훈은 고마움의 민지 대리를 바라봤다.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김지훈 씨를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김지훈 씨가 허튼 소리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민지 대리의 따뜻한 말이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오후 지훈은 퇴근 후 회사 근처를 배회하다가 낯선 기척을 느꼈다. 인기척이 없는 골목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주위를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속도를 내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곧장 민지 대리가 알려준 강은채 기자의 사무실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 2층, 진실탐사저널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은채는 머리를 질끈 묶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피로감이 엿보였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홍민지 대리 소개로 왔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다. 김지훈 씨, 대항그룹 신입사원이라면서요. 홍민지가 당신을 그렇게 칭찬하던데 고졸 출신이라는 소문에 다들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이 왜 날 찾아온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와 초의 전무 사건에 대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채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흥미롭네. 드러나 봅시다. 그녀는 지훈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지훈은 자신이 파악한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최 전무 사건의 석연치 않은 점들, 그리고 그가 권태준 상무에게 전달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을 은채에게 건넸다. 은채는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빠른 속도로 내용을 훑어봤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대단하네. 이런 보고서를 혼자서 작성했다고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분석력인데. 은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가져왔어요? 회사 내부에 고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고졸 출신이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뿐이죠. 하지만 강 기자님이라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좋아요. 당신 말을 믿어보기로 하죠. 하지만 명심해요, 김지훈 씨.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한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고 그 뒤에는 엄청난 권력이 숨어 있어요. 당신도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 전무님처럼 누군가 또 희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당신이 진실을 찾아내면 내가 그걸 세상에 알릴게.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열정적인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 또한 잊고 싶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지훈과 은채는 비밀리에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회사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은채에게 전달했고, 은채는 자신의 인맥과 노하우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수상한 인물들을 미행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며칠 후 은채는 지훈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비밀 계좌와 그 계좌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그 서명은 다름 아닌 권태준의 것이었다. 이게 다 권태준의 짓이었어. 은채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최 전무가 자살 시도 당시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쪽지, 새로운 낙원, 위험, 그리고 그 뒤에 적혀있던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 경찰은 그저 유서의 일부로 치부했지만 지훈은 그것이 분명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 기자님, 초의 전무님 사건 현장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 생각엔 그게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은채는 지훈의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당신 기억력이 좋군요. 좋아요. 우리가 직접 그걸 찾아봅시다. 그들은 경찰 기록을 통해 최 전무의 유품들이 보관된 곳을 알아냈다. 그리고 은채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그 쪽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쪽지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필체로 숫자와 알파벳, 그리고 몇 개의 기호가 혼합되어 있었다. 지훈은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강한 두통이 몰려왔다.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옷, 피 묻은 바닥, 그리고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 그것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파편적인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과 쪽지에 적힌 기호들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했다. 김지훈 씨, 괜찮아요? 은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잠시 어지러워서요. 이 기호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지훈은 쪽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 기호는 마치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의 부모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작은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했다. 그때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홍민지 대리였다. 강 기자님, 대한그룹 보안팀에서 최 전무님 사무실 CCTV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데요. 빌어먹을. 발빠르게 움직이는군. 은채는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려 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야. 그들은 더욱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지훈은 다시 쪽지를 들여다봤다.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이 다시금 연결되기 시작했다. 부모님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던 한 남자의 희미한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의 권태준과 겹쳐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강 기자님, 혹시 제 부모님 사고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오래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훈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은채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눈빛에서 잊혀지지 않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갈구하는 강렬한 열망을 읽었다. 알겠어요. 알아보도록 하죠. 하지만 당신 부모님 사고가 지금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듭니다. 최 전무님의 쪽지에 있는 기호와 제가 어릴 적 본 어떤 문양이 비슷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오랜 상처와 이어진 의혹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은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감을 믿었다. 모든 사건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의 직감이 맞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뿌리는 지훈의 과거에 깊숙이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무실 창밖에서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낡은 사무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초라한 몰골의 유기견 한 마리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의 털은 여기저기 엉켜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여이쿠, 너 또 여기 왔냐? 은채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녀는 평소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유기견은 며칠 전부터 그녀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다.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은채를 쳐다보더니 곧장 지훈에게로 다가갔다. 지훈은 녀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배고프니? 녀석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 냄새를 맡더니 이내 그의 손바닥을 핥았다. 지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말린 육포 한 조각을 꺼내 녀석에게 내밀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육포를 받아먹더니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신기하네. 보통 사람한테는 경계심이 심한 녀석인데. 은채가 말했다. 지훈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편안한 듯 눈을 감고 지훈의 손길을 즐겼다. 녀석의 목줄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용이. 지훈은 용이의 목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이름표 뒤편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 문양은 최 전무의 쪽지에서 보았던 기호와 거의 흡사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용이의 이름표와 최 전무의 쪽지를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이 작은 유기견이 거대한 음모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용이라는 이름표 뒤편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최 전무의 쪽지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기호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김지훈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기묘한 흥분으로 요동쳤다.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이 유기견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것만 같았다. 김지훈 씨,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강은채 기자가 지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용이의 이름표를 가리켰다. 강 기자님, 이 문양 보세요. 최 전무님 쪽지에 있던 그 기호랑 똑같아요. 은채는 용이의 목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정말이네. 이게 대체 무슨, 이게는 어디서 온 거지?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어요. 녀석이 이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은채는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걔가 단서가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을 믿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훈의 말에 점점 더 신뢰가 갔다. 일단 이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네요. 어쩌면 개의 주인이 최 전무님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은 용의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칩 검사를 통해 녀석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칩은 없었다. 대신 수의사는 용의의 다리 부상이 심각하다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절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비는 만만치 않았다. 제가 부담할게요.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눈은 용의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다. 용의가 아니었다면 최 전무의 쪽지에 대한 의혹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랐다. 그는 녀석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용의의 수술을 마친 후 지훈은 자신의 오랜 아픔이 서린 부모님 사고 기록을 다시 요청했다. 은채의 도움으로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 사진과 조사 보고서를 제공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초를 넘겼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사고 현장 사진과 부모님 차 옆에 쓰러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는 그 조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에는 희미하게나마 용의의 이름표와 최 전무의 쪽지에서 보았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지?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부모님의 사고, 최 전무의 자살 시도, 그리고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권태준이 있었다. 은채는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사진들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금속 조각, 뭔가 특정 기업의 상징 같지 않아요? 혹시 자동차 부품일 수도 있고. 그때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갔던 회사. 그곳에서 보았던 로고. 대항그룹의 초창기 로고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항그룹은 원래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 대항그룹, 초창기 로고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로고인데. 지훈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은채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대항그룹의 초기 로고 이미지를 찾은 순간 그녀와 지훈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은 대항그룹의 초기 로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부모님 사고가 대항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부모님의 죽음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로고가 새겨진 부품이 발견되었다는 건 사고 차량이나 관련 차량이 대항그룹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은채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 전무가 남긴 쪽지, 그리고 이 개의 목걸이. 이 모든 게 대항그룹의 비리와 당신 부모님의 사고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들은 더욱 깊게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회사 내부의 자료를 이용해 대항그룹의 초기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은채는 과거 대항그룹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며 권 회장과 그의 아들 권태준의 행적을 추적했다. 며칠 밤낮 없이 이어진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항그룹이 초창기에 생산했던 특정 자동차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려다 돌연 중단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리콜 중단 결정의 배후에는 당시 그룹의 핵심 간부였던 권 회장이 있었다.
리콜을 강행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테고 그룹의 성장이 주춤했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한 거로군요. 은채가 싸늘하게 말했다. 지훈은 그 기록을 보고 부모님의 사고 날짜와 비교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타고 있던 차종이 바로 그 결함 부품이 장착된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 발생 시기가 대항그룹의 리콜 중단 결정 직후였다. 그들은 부모님 사고를 빌미로 그 결함을 영원히 은폐하려고 했던 건가? 지훈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거대한 기업의 탐욕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분노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보고서는 이제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 권태준과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이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으며 이 자금의 일부가 과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부품 리콜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밝혀냈다. 최 전무는 이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권태준 일당이 그를 협박하여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었다. 최 전무가 남긴 쪽지는 진실을 알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쪽지에 새겨진 문양은 대항그룹의 초기 로고를 의미하며 이는 과거에 은폐된 진실과 현재의 비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암호였다. 용의의 이름표 또한 그 문양을 통해 우연히 진실의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 지훈과 은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권태준과 그의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진우 부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부장님, 여긴 어떻게... 지훈이 놀라서 물었다. 이 부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준 상무가 최 전무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이자 동시에 무언가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무슨 말씀이시죠? 은채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권태준 밑에서 오래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줄은 몰랐어. 그들은 최 전무님의 가족을 협박했고 최 전무님은 결국 자살을 위장한 겁니다. 사실은 권태준이 직접 최 전무님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 그가 당신 부모님 사고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이 부장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날 버리려고 해.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이 부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지훈과 은채는 경악했다. 최 전무의 사건은 단순한 자살 시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잔혹한 범죄였던 것이다. 그리고 권태준이 지훈의 부모님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 부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은채가 다급하게 물었다. 있습니다. 최 전무님이 저에게 몰래 남긴 USB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진짜 비리, 권태준의 지시, 그리고 최 전무님이 은밀히 조사했던 김지훈 씨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내용까지. 이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걸 세상에 알려줘. 제발 나처럼 되지 않게
이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권력의 빌부터 살았지만 결국 그 권력에 의해 버려지고 희생당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이 부장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를 멸시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은채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암호를 풀자 수많은 문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그들은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자료 속에는 권태준이 초에 전무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녹음 파일,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비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 그리고 최 전무가 은밀히 조사했던 지훈 부모님 사고 관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훈 부모님 사고 관련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권태준의 차량이 목격되었고, 사고 직후 권태준의 비서실장이 현장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권태준이 어린 지훈이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고아원에 보내고 그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과거를 들춰낼 수 있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이건 살인죄야. 그리고 은폐. 권태준은 최 전무를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당신 부모님을. 은채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지훈은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부모님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대항그룹의 탐욕과 권태준의 잔혹함에 의해 희생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때 은채의 사무실 창밖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여러 대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이 부장이 들킨 것 같아. 지훈이 말했다. 은채는 급하게 USB를 뽑아들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살인과 은폐, 조직적인 음모야. 이 부장이 우리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걸 알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경찰들은 이미 건물 안으로 진입한 듯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은채, 그리고 용인은 급하게 사무실 뒷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 부장은 이미 경찰들에게 붙잡힌 듯 멀리서 그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 이 부장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비로소 오른 것이다. 이진우 부장의 희생은 김지훈과 강은채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USB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고 대항그룹과 권태준 일당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를 넘어 살인과 은폐를 저지른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했다. 그들이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진우 부장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권태준은 이 부장을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엮어 세상의 눈을 돌리려 했다. 언론은 대항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서 이 부장의 배신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은채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부장이 단순히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부장을 이렇게 만들 순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서 그의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면 우리도 위험해져. 은채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거야. 이 부장을 붙잡은 것도 우리가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막으려는 수작이지. 그들은 잠시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은채는 과거 그녀가 잠입 취재를 하던 시절 자주 이용했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은신처로 안성맞춤이었다. 용의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녀석은 지훈의 발치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경계병이라도 되는 듯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창고 안에서 지훈과 은채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최 전무가 남긴 자료는 생각보다 방대했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흐름과 권태준의 비자금 조성 방식, 그리고 권태준이 초에 전무를 협박하고 심지어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듯한 모습이 담긴 녹음 파일과 희미한 영상 파일까지 있었다. 이건 완벽한 증거야. 이 정도면 권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은채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파일 속에는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권태준의 차량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권 회장의 지시로 사고 처리가 빠르게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사고 직후 권태준이 병원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 음성 변환. 권태준, 확실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 상대방. 네, 회장님 지시대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이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될 겁니다. 권태준, 좋아. 완벽하게 처리해. 혹시라도 뭔가 튀어나오면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줄 알아. 지훈의 손이 떨렸다. 아이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권태준은 사고 직후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 고아원에 보낸 것, 그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었다.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희생자였다. 이건 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부모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마저. 지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쩌면 스스로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채는 말없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당신 부모님과 이 부장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그리고 권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해.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복수심과 강렬한 정의감이 그를 지배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들은 권태준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USB를 미끼로 삼아 권태준이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USB에 담긴 일부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에 흘리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되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비리와 최 전무 사건의 의혹만을 살짝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권태준의 반응이었다. 그가 진실을 덮기 위해 어떤 발버둥을 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지를 주시하는 것이었다. 연론은 분명히 대한그룹에 압력을 가할 거야. 그럼 권태준은 진실을 덮기 위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거고. 은채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해. 우리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그들의 표적이 될 거야. 어차피 표적은 됐습니다. 이 부장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은채는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USB 자료 중 극히 일부를 흘렸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핵심적인 단서들을 제공했다. 예상대로 언론은 들끓었다. 대한그룹 신도시 프로젝트 비리 의혹, 최 전무자살 시도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 등의 헤드라인이 주요 일간지를 장식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권태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김지훈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김지훈 이 자식, 고작 고졸 주제에 감히 날 건드려? 이진우가 자료를 넘긴 게 분명해. 그는 이진우 부장을 찾아가 폭행을 가하며 김지훈의 행방을 다그쳤지만 이 부장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권태주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거액의 돈을 뿌려 기사를 삭제하고 기자들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허위 보도를 내보내 진실을 호도하려 했다. 하지만 은채는 베테랑 기자였다. 그녀는 권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권태준이 언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했다. 대한그룹과 유착된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군. 은채가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연결고리가 결국 권태준을 향할 거야. 그때였다. 며칠째 그들의 은신처를 지키고 있던 용의가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창고 문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지훈과 은채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인기척이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찾았다. 문 부숴.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태준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훈과 은채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다. 지훈과 은채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들은 USB를 안전하게 숨기고 탈출구를 찾았다. 낡은 창고였지만 은채는 미리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 두었다. 서둘러, 저쪽으로. 은채가 창고 뒤편의 작은 문을 가리켰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산산조각나며 덩치 큰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김지훈, USB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지훈은 은채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다. 그는 용의를 등 뒤로 보냈다. 용의, 도망쳐. 하지만 용의는 도망치지 않았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덩치 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작은 몸으로 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남자들은 녀석을 걷어찼지만 용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지훈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용의야, 안 돼. 지훈이 소리쳤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또다시 파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부모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지키려 애쓰던 어떤 개. 그 개의 모습이 지금의 용의와 겹쳐졌다. 똑같은 문양의 목줄, 똑같은 강렬한 눈빛. 용의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그의 오랜 아픔과 연결된 운명적인 존재였다. 어쩌면 그는 과거에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남자들은 용의를 제압하고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지훈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은채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몸을 날려 은채를 밀쳐내고 자신은 몽둥이에 맞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은 권태준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USB가 어디 있지? 남자들이 지훈의 멱살을 잡고 다그쳤다. 몰라. 지훈은 피 묻은 입술로 간신히 말했다. 이 자식 봐라. 끝까지 버티시겠다. 좋아. 이진우 꼴 나고 싶으면 계속 버텨봐. 그 순간 용희가 다시 덤벼들었다. 녀석은 가장 덩치 큰 남자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용희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 틈을 타 은채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남자들의 얼굴에 뿌렸다. 남자들은 눈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지금이야, 김지훈 씨. 은채가 소리쳤다. 지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은채와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다. 용희도 절뚝거리며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밤의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달리고 또 달렸다. 그들의 목적지는 은채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은신처였다. 그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낡은 아파트의 꼭대기층이었다. 주변 건물들로 인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아슬아슬하게 권태준 일당의 추적을 따돌린 후 지훈과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희는 지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녀석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다. 고마워, 용희야. 내 덕분에 살았어. 지훈은 용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녀석은 지훈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다. 은채는 지훈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그들이 제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겠죠. 그래, 이제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을 찾으려 할 거야. 은채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해. 더 이상 숨어 다닐 수는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가진 USB 안의 자료는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 못 이루고 부모님 사고 관련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파일 속에는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형사의 이름이 있었다. 박영규. 그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어쩌면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지훈은 박영규 형사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이 노련한 형사가 권태준 일당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한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지훈의 머릿속에는 박영규라는 이름 석자가 맴돌았다. 부모님 사고 파일에 기록된 당시 수사 담당 형사. 은퇴한 지 오래되었다지만 어쩌면 그만이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더 많이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훈은 그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다닐 수만은 없었다. 권태준의 그림자가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고 이진우 부장의 희생은 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은채는 지훈의 계획에 동의했다. 박영규 형사를 찾는 건 좋은 생각이야. 노련한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 분명 그도 당시 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을 거야. 그들은 박영규 형사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경찰서 기록을 통해 그의 퇴직 후 주소를 알아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추적과 도주로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다. 용희는 여전히 지훈의 발치에 바싹 붙어 있었다. 녀석의 다리는 아직 완벽히 낫지 않아 절뚝거렸지만
지훈을 지키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박영규 형사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아담한 마당이 보였다. 마당에는 갖가지 화분들이 정성스레 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박영규 형사였다. 박영규 형사님 되십니까?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누구시죠? 기자 양반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강은채 기자입니다. 진실탐사 저널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김지훈 씨입니다. 은채는 지훈을 소개했다. 박 형사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지훈을 응시하더니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연민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김지훈, 당신이 김지훈이군. 지훈은 박 형사의 말에 놀랐다. 마치 그가 자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저를 아십니까?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사고 잊을 수가 없지. 어린아이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의 행방을 묻자마자 위해선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라고 압박이 들어왔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네. 나는 그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 대항그룹의 압력이 심했어. 특히 당시 권 회장의 아들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록이 지워졌으니까.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너무 무력했지. 그럼 형사님은 권태준이 우리 부모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지훈이 흥분해서 물었다. 짐작만 했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 워낙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몰래 조금씩 조사를 계속했지.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를 따라 들어갔다. 박 형사는 낡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서류철 안에는 그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듯한 수사 노트와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내가 몰래 수집했던 자료들이네. 당시 경찰 기록에서는 삭제된 내용들이지. 그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 안에는 권태준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목격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권 회장이 사고 직후 담당 검사를 만나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고 당일 권태준이 타고 있던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형사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누군가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이요? 그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은채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그 영상을 누가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지. 권태준이 가지고 있다면 벌써 폐기했겠지. 아니면 박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초의 전무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권태준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 사고에 대해서도 은밀히 알아보고 있었고요. 박 형사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 최 전무가 권태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그 영상은 최 전무의 유품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은 곧바로 최 전무의 유품이 보관된 곳을 알아냈다. 이미 경찰의 조사가 끝났지만 은채는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유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최 전무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은채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최 전무의 유품 보관실에는 그의 생전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낡은 서류 가방, 안경, 그리고 오래된 시계. 지훈과 은채는 꼼꼼하게 모든 물건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을 때 지훈의 시선이 낡은 시계에 닿았다. 평범해 보이는 시계였지만 그의 직감은 이 시계가 뭔가 다르다고 속삭였다. 그는 시계를 들고 만져보았다. 용의의 이름표와 최 전무의 쪽지에서 보았던 대한그룹 초기 로고 문양이 시계의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시계의 용두를 돌려봤다. 그러자 시계 뒷면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찾았어! 찾았어요! 강 기자님! 지훈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은채는 USB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새로운 낙원, 그리고 과거 MP4. 파일을 재생하자 흐릿한 화질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흔들리는 블랙박스 시점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지훈의 부모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충돌 직후 권태준의 고급 세단이 사고 현장 옆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는 권태준의 얼굴이 잠시 영상에 비쳤다는 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함께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이.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권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입모양은 처리해라는 단어를 말하는 듯했다. 그들이 지훈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려 했고 심지어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멍하니 영상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비극의 진실이 마침내 눈앞에 드러났다. 그의 부모님은 권태준 일당의 탐욕과 권력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산 증인이었다. 이게 전부였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은채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이 USB 하나로 대한그룹의 거대한 권력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때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다. 대한그룹 홍보팀장이었다. 강은채 기자님, 오늘 저녁 8시 대한그룹 본사에서 권태준 상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 은채는 피식 웃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참석하죠. 전화를 끊자마자 은채는 지훈에게 말했다. 좋아, 김지훈 씨.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권태준이 스스로 함정을 파줬군. 기자회견에요. 하지만 위험할 텐데요. 지훈이 말했다. 위험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권태준이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을 늘어놓는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실을 터뜨리는 거지. 은채의 눈빛은 투사처럼 빛났다. 그들이 감히 고졸 출신이 어딜 감히 라고 비웃던 신입사원의 보고서 한 장에 대한그룹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걸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강렬한 결의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부모님의 비극과 이진우 부장의 희생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용의도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지훈의 결의를 아는 듯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그날 저녁 대항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권태준 상무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는 대항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근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항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권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모든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이진우 부장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다. 그는 초에 전무의 사건도 단순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김지훈이라는 신입사원이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회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 또한 명백히 밝힙니다. 고작 고졸 출신인 그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지. 권태준은 지훈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려 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원한과 불만을 가진 자들의 소행이며 대항그룹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순간 대회의실 뒷문이 스르륵 열렸다. 김지훈이 은채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절뚝거리는 용의가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권태준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은 경악과 함께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지훈, 네가 감히 여기에... 권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지훈은 권태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멸시당하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강렬한 의지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은 지훈에게로 집중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마친 듯했다. 대항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김지훈을 향했고 모든 기자들의 눈빛은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권태준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김지훈, 당장 여기서 나가. 네가 감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 권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경호원들이 지훈을 막아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눈은 오직 권태준만을 향하고 있었다. 권태준 상무님, 저는 오늘 당신이 감히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은채는 지훈의 뒤를 든든하게 따랐다. 그녀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향해 손짓하며 모든 순간을 포착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은 지훈의 발치에서 으르렁거리며 권태준을 노려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수호하는 파수꾼 같았다. 무슨 헛소리야. 저 고졸 출신 사원이 미쳐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군. 권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쥐고 있던 USB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 최 전무님의 죽음을 위장한 살인 시도, 그리고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든 교통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살인, 교통사고 진실이라는 단어들이 기자들의 귓가를 강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 권태준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USB를 은채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강 기자님,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은채는 USB를 잡는 동시에 미리 준비해온 소형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대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낙원, 그리고 과거 MP4라는 파일명이 뜨자 권태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영상은 재생되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지훈의 부모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 그리고 권태준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특히 사고 직후 권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는 회의실 전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의 냉정한 표정과 섬뜩한 미소, 그리고 처리해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은 모든 기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대항그룹 임원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권태준은 몸을 비틀며 스크린을 가리키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후였다. 은채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10수년 전 발생했던 김지훈 씨 부모님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권태준 상무는 이 사고를 은폐하고 어린 김지훈 씨를 고아원에 보내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최 전무님을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진우 부장이 넘겨준 USB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태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최 전무에게 가했던 협박, 그리고 강제로 약물을 먹이는 녹취록과 영상 파일까지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권태준 상무님, 영상에 찍힌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김지훈 씨 부모님 사고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최 전무님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권태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단상을 박차고 내려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이 자식, 감히 날 망쳐. 내가 너 같은 고졸 따위에게 무너질 줄 알아. 그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피하지 않고 주먹을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권태준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권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당신은 제 부모님을 앗아갔고 이진우 부장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었다. 그때 용의가 권태준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권태준이 더 이상 지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권태준은 용의를 발로 차려 했지만 녀석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지훈을 제압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항그룹 권 회장이 뒤늦게 나타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럴 수가... 권 회장은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대항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권태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뒤흔들었다. 대한그룹 권태준 상무, 살인 및 비리 혐의로 체포. 고졸 신입사원 김지훈, 대기업 총수의 만행 폭로 등의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권태준과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과거에 겪었던 멸시와 고통,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진우 부장은 지훈의 폭로 덕분에 기업 기밀 유출이라는 오명을 벗고 내부 고발자로서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비록 권태준의 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지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훈은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추슬렀다. 그의 곁에는 항상 은채와 용희가 있었다. 용희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은채는 기자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운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그룹으로 돌아갈 건가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는 대한그룹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비록 멸시와 차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은 그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의 특별한 분석력과 통찰력은 단순히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훈은 이진우 부장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갔다. 이 부장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김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장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당신은 나를 구해줬어. 부장님도 피해자였습니다. 권력의 희생자였죠.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부장님 덕분에 진실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과거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다. 이 부장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사죄의 의미였다. 지훈은 교도소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도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영혼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평화와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그의 발치에는 용희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다. 용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훈의 삶을 이끌어준 운명적인 존재였다. 그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찾아내도록 도운 존재.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허했던 그의 삶에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한그룹의 비리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권태준 상무와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와해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고졸 출신이 어딜 감히 라는 편견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김지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운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지훈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대항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록 엄청난 혼란 속에서 회사를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짊어져야 할 과거의 짐도 싸워야 할 적도 없었다. 오랫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강은채 기자와 용의가 있었다. 은채는 특종을 터뜨린 후에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진정한 기자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지훈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용희 또한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이제 절뚝거리지 않았다. 수술 후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의 곁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았다. 용희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존재였다. 지훈의 어두웠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운명적인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훈과 은채는 용희와 함께 한강 둔치를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지훈 씨? 은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봤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싶어요. 은채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저랑 같이 일하는 건 어때요? 기자라는 직업이 꼭 거대 언론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진실 탐사 저널이더라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은채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강 기자님. 아니, 은채 씨. 함께합시다. 우리 두 사람이라면, 그리고 용희까지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죠. 용희가 꼬리를 흔들며 지훈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들은 은채의 낡은 사무실을 개조하여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소를 열었다. 언론사도 거대 기업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지훈의 비상한 분석력과 은채의 날카로운 취재력이 결합되자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들이 밝혀낸 여러 사건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진실의 목소리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여전히 권력과 자본의 압력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한번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 이겨본 경험은 그들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었다. 특히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통해 얻은 통찰력과 강인함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사용했다. 어느 날 이진우 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출소 후 가장 먼저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비굴함은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만이 가득했다. 김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신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훈은 이 부장의 손을 잡았다. 천만에요, 부장님.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웠던 동지로서 앞으로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부장은 진실의 목소리 사무소에 합류했다. 그의 오랜 기업 실무 경험과 대항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은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가장 큰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함께 진실을 찾아 헤매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사랑은 굳건해졌다. 용인은 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자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촛불이 은은하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 씨,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죠? 은채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편안합니다. 부모님도 저를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밝고 긍정적인 빛만이 가득했다. 그는 부모님의 비극을 통해 얻은 강인함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고졸 출신이 어딜 감히 라는 말은 더 이상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성장시킨 자양분이었고 그를 특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진실과 용기로서 세상에 맞섰고 결국 승리했다. 그의 보고서 한 장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그 보고서는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대항그룹은 권태준의 부재와 비리 여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며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고 이미지 쇄신에 힘썼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낙원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며 재건의 길을 걸었다. 사회는 대항그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과 은채는 진실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췄다. 그들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충만했다. 용인은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늘 곁을 지켰다. 녀석은 지훈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듯했다. 어쩌면 용인은 지훈의 과거를 지켜주었던 그 개가 환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리라. 녀석의 따뜻한 눈빛은 지훈에게 언제나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지훈은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진실을 밝힌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며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험난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용의가 함께할 것이었다. 햇살이 비추는 한강 둔치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